그럴 때 패닉 바잉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주택을 정말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사라지거나 뭐 팔리든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내가 보지도 않고 살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패닉 바잉의 가능성이 많긴 하거든요. 이게 정말 패닉 바잉을 할 만한 물건인지를 내가 이제 보지 않고 주택을 막 사려고 하실 때 다시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객관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장 심리를 무너뜨리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DSR 제도가 지금 이제 모든 차주의 연소득에서 40% 안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를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은 대출 금액에 제한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3단계라는 게 스트레스 DSR 이제 3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지금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막 1% 금리였다가 2022년 말에는 대출 금리 기준으로 막 신용대출 어떤 분은 9% 넘어서까지 적용을 받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금리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에 1%, 2%대일 때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이자보다 2022년 이후로는 거의 2배 정도를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사실 우리가 급여가 잘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금액은 일정한데 내야 되는 그런 대출 상환 금액은 뭐 2배 넘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또 금융권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까지가 지난해 7월에 적용이 됐고 올해 이제 3단계까지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출 금리를 만약에 뭐 4%를 적용받는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가상금리를 현재 기준으로는 1.5%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5.5% 기준으로 전체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하기 때문에 4%일 때보다 5.5%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출이 내가 실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조금은 이렇게 넉넉하게 낼 수 있도록 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거라서 대출을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나의 부담은 좀 또 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차주한테도 안전망을 쳐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서 이게 또 뭐 있다 없다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변곡점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 1.5 정도라고 해도 작년 7월이 수도권은 1.2를 미리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0.3 정도 지금 좀 더 인상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대출 금액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미만 정도 금액이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금액이라서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좀 안전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규제를 많이 이렇게 받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좀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 또 전략을 세우고 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변곡점을 만들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불안감이 커지는데 이런 불안 심리가 패닉 바잉을 촉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대출 규제가 이번에 6.27 대책뿐만이 아니라요, 금리가 굉장히 급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지금 하반기부터 그 기준금리가 조금씩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금리,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는데, 보통은 예전에 뭐 장기 평균을 봤을 때는 대출금리랑 시장금리가 그래도 거의 비례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2022년 한 해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 올라갔을 때 유사하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서 뭐 대출금리가 한 5%대, 뭐 전세대출금리도 7%대까지도 나올 정도로 미리 선반영한 대출금리가 적용이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대출금리가 또 이렇게 완화돼서 어떤 때는 기준금리랑 거의 동일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지난 정권 때 이제 DSR을 지금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는데 DSR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그 DSR 같은 거 보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내주는 그런 정책자금 대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주택을
사려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큰데 그걸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완화되거나 예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확 수요가 몰렸다가 또 확 관망세로 변했다가 이게 지금 반복적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패닉 바잉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5년 3월부터 한 6월까지 굉장히 좀 그 일부 지역에 한해서 주택시장이 뜨거웠는데 그때도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집을 보러 갔는데 간 사이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물건 받고 토요일날 보러 가면 그 물건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진짜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또 생기거든요. 또 집 한 채를 보러 갈 때 똑같은 시간에 막 6, 7팀씩 같이 들어가서 임장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마포를 보시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조금씩 넓혀서 나중에는 뭐 강서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됐었거든요. 이게 좀 바로 패닉 바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금융 관련된 제도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게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같은 시기 안에 확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패닉 바잉을 한 사람들의 5년 뒤, 10년 뒤 결과는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패닉 바잉 얘기를 하면은 과거의 하우스 푸어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2012년 이쯤에서 굉장히 장기간 주택 시장이 침체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있지만 이제 푸어라고 해서 하우스 푸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또 굉장히 패닉 바잉 특히 영끌에서 주택을 사신 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의 하우스 푸어는 대부분이 그때 샀던 가격보다 지금 훨씬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인구도 계속 늘어났고 지방에도 그래도 계속 집을 사셨고 코로나라는 그런 또 이런 일 때문에 지방이든 어떤 주택 유형이든 다 같이 올라가는 그 시기도 거치면서 모든 주택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사회 구조적인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인구뿐만 아니라요. 인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고령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재택근무도 되게 늘어나고 사회에 대한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주택도 그렇지만 상업시설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여기에 따른 인프라가 격차가 되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닉 바잉을 했을 때 어떤 지역을 패닉 바잉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실 때는 지금도 역시 입지를 굉장히 선별해서 보셔야 되고요. 신축이라고 해서 뭐 아무 곳이나 그냥 무턱대고 특히 막 영끌에서 사시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패닉 바잉을 하시더라도 그 지역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중에 내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팔려고 했을 때 좀 비교적 쉽게 팔릴 수 있는 가격 또는 지역인가를 보셔야지 패닉 바잉의 리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패닉 바잉이라고 인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내 상태가 패닉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패닉 바잉이라는 게 뭐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점점 패닉 바잉으로 번져가고 있구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그럴 때 패닉 바잉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주택을 정말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계속해서 그 물건이 사라지거나 뭐 팔리든 아니면 물건이 없어지든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내가 보지도 않고 살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이고 거주를 목적으로 사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을 넣는다 하면은 패닉 바잉의 가능성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정말 패닉 바잉을 할 만한 물건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분들 많았는데 최근에 좀 없어지긴 했어요. 뭐 분양 같은 것도 묻지마 청약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만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가계약금을 막 굉장히 큰 금액을 넣고 오시거나 그런 것들도 일종의 패닉 바잉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지 않고 물건 주택을 막 사려고 하실 때 그리고 내가 내 전체 자산이 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를 점검하지도 않고 주택을 그냥 계약하려고 하는지를 따져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게 정말 그럴 만한 건지를 다시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객관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그 본인은 정말 이 집이 좋아서 살려고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걸 5년 후에 팔려고 했을 때 누구나 이거를 이제 그 정도로 매입을 하는 수요가 많을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흔히 그냥 고객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그 신혼부부예요. 근데 이제 집을 장만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주택이 매력적인가를 보면은 아파트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몸테크할 생각도 있으시고 또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거주보다는 당장에 직장 뭐 맞벌이가 많은 직장의 뭐 중간 지점 정도를 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가 또 이렇게 자라려면 학교를 다 졸업하려면 10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초등학교 6년 정도는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보시거든요. 여기 뭐 유해한 환경이 있는지, 교통은 좋은지, 그리고 유모차 끌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까지 보시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그래도 이것보다 이게 낫겠다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이 이 아파트를 많이 볼까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아파트는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조금 더 기다려라 혹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 엇갈립니다. 위원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실까요? 지금은 사실 기다려라 혹은 뭐 지금이 기회다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뭐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엔 지금 6.27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받는 질문은 아파트 매입 추천에 대한 질문을 아직까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실제로 구매에 이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지연시키긴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한 그 매입 그 욕망이라던가 매입을 하려는 그 생각 자체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촉이라면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매입하려는 거는 굉장히 좀 생존이 걸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연끌해서 내 자산을 연끌하고 거기에 받을 수 있는 적정한 대출까지 이제 고려해서 그 금액대에 좀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팔리거나 좀 오를 만한 거를 살려는 그런 자산 가치가 다 좀 낮아지고 있고 또 뭐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뭐 자산 증식과 내가 평생 동안 뭔가 살 만한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들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요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서울 집값들 특히 서울만 좀 많이 보시니까 서울 집값을 예로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잘 지역별로 보시면요. 2022년에 다 같이 하락했다가 2023년부터 같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왔다 갔다 반복하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서도 전고점,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높았던 그 고가 그 가격을 이미 돌파한 지역구가 12개 정도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때보다 아직까지 하락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하락한 그런 지역들이라면은 2022년 이후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3년 동안에도 별다른 가격 변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인데 그럴 거면 지금 뭐 당장 매입할 필요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 규제도 나왔고 앞으로도 정책적인 규제가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규제가 있을수록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되게 제한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세제 관련된 거나 뭐 금융 관련 규제가 세지거나 했을 때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매각을 하려고 할 때도 역시 도심지나 지금 많이 선호하는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을 먼저 매물로 내놓을 테니까 더 물건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지역들은 더 뭐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유지나 또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이 기회라고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면서 오히려 좀 저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매입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지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지금의 시세가 얼마고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씩 조정이 됐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물건이 지역 호가 대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나왔다는 거를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가 매물을 좀 사셔야 이 지역이 계속해서 많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팔려고 할 때 남들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팔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사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렸던 지역들, 특히
마포나 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규제가 시작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좀 체감이 됐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한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 같은 경우도 2023년도 초에 이렇게 유명한 마레프 아파트가 13억 정도에 실제 거래가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억 정도 오른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급변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단기간 많이 올라가는 곳들은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빨리 살펴보고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나온 거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7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실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미 저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입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특히나 근데 이 부분은 매매 관련된 부분보다는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서 이제 주택을 매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서 과거처럼 이제 규제를 더 할 거다라는 예상을 좀 더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물론 정권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 뭐 코로나라던가 예전에 뭐 카드 사태라던가 뭐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을 풀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정책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정책도 있지만 뭐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있고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이게 주택이라는 게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격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규제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공급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 공급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급을 뭐 예전에는 뭐 인허가 물량 그리고 착공 물량 이런 것들도 많이 받지만 최근에는 인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너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착공이 돼도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시공사랑 조합원 분쟁 생겨서 중단되기도 하고 금액이 또 올라가기도 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이 실제적으로 2026년이 되면 평년에 한 20% 후반대 정도 수준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신축이 계속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좀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공급이라는 게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 임차 시장에 더 빨리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매매는 사실 신축이 없는 거지 구축은 지금 매물이 계속해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들, 입지 좋은 신축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무뎌지거나 신축이 이젠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구축이 매매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의 많은 부분을 신축 아파트가 많이 그걸 소화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딱 입주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질의 그런 임차 물건들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보다 조금은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기회라서, 그리고 또 지금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그거를 커버를 해줬는데, 신축이 없다면 그만큼 새로운 임차, 우량한 그런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거라서 그런 임차 시장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비교적 신축인 거나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좀 뭐 빌라까지도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바에는 그냥 지금 주택을 매입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또 월세화 계속 되고 있고 또 전세 대출도 DSR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 그냥 중저가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매물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호갱노노나 네이버 이런 것들로 매물들을 많이 좀 보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정말 이 가격이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매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마용성 이런 데 제일 선호하시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외곽 지역에 있는 것들을 그런 지금이라도 보시고 장기적으로 좀 그런 전략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이라는 책을 올해 4월에 출간을 하고 오늘 여기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 이 책을 썼던 거는 사실 저는 부동산 쪽에서 계속 뭔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뭐 투자를 굉장히 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객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지금 한 15년 정도 계속 상담도 했었고 그 이전에는 뭐 시행이나 건설이나 운영 같은 쪽에서 실무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부동산의 트렌드를 그래도 20년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최근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트렌드가 변하는 걸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다르게 뭔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질문에는 사실 그 즉답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을 땐 여기에 있는 그 인구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댓글에 인구 얘기 지겹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전의 얘기고 지금은 정말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감소하는 속도가 합계 출산율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2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 50쌍의 부부가 100명이 다음 세대가 되면은 아이를 100명이 36명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36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36명이 지금 현재 출산율 목표가 1인데 그거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1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100명 인구가 손자 손녀 그 시대가 되면은 1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의 뭐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마인드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대하거나 무작정 뭐 부동산 불패, 뭐 강남 불패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의 자녀들은 굉장히 어르신들과는 세대 차이가 거의 외국인 수준으로 나거든요. 예전 분들은 거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은 아예 빈곤 국가에서 살았던 세대고 그 다음 세대이신 세대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키신 개발도상국에서 사셨던 세대라면 지금의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자라난 세대라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완전히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보는 어린 친구들이 있고 한 부류는 아예 주택은 그냥 아예 그냥 임차로 살 거야 하고 그 주식 쪽이나 금융 쪽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뭐 취미나 이제 본인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하려면 일단 인구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트렌드가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그 뒤에 뭔가 정책 얘기를 하든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하든 그 기본적인 이 지식 베이스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다뤘고요. 뭔가 내가 정말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해라 이런 거를 듣고 싶다면 사실은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기에는 좀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집필했습니다.